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번에 보시면 고형화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형화 처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화 처분, 고형화가 뭘까요? 그렇죠? 고체 상태의 등위로 만드는 것을 고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형화를 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개론해 보시게 되면 파쇄하고 압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파쇄나 압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형화라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형화를 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운반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이라는 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왜 고형화를 하느냐? 그래서 고형화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팥의 입자가 작은 것보다는 덩치가 있는 등위로 만드는 게 폐기물을 다루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폐기물 내의 오염물질의 용해도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고형화를 시켜서 아예 오염물질이 노출되는 상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폐기물 표면적의 감소에 따라 표면적이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증가라는 말로 오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kg 있는데 등위로 1kg짜리와 아주 파쇄를 한 입자 1kg. 그러면 어느 쪽을 넓게 깔 수 있죠? 입자가 작은 게 넓게 깔 수 있죠. 그래서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입자가 작아야 돼요. 반면에 입자가 큰 등위로 고형화를 만들어 놓으면 표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고형화를 하게 되면 표면적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표면적 감소에 따라 폐기물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성분 자체가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폐기물의 독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형화를 하게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문제 3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2번을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위한 고화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고화 처리라는 게 고형화 처리라는 거죠. 자, 가본 폐기물 표면적의 증가로 폐기물 성분 손실을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증가를 하려고 하면 입자가 작아야 되고 표면적이 감소를 하려고 하면 입자가 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형화라는 것은 입자를 크게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때야 되죠? 표면적이 감소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폐기물을 다루기가 용이하다. 다음번에 폐기물 내에 오염물질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한번 폐기물의 독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가번.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개념을 정리를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당락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기물의 고형화이 무기성 고형화입니다. 그래서 고형화를 시키는데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고화제가 유기물이 되는 거죠. 반면에 무기성 고형화라는 것은 고화제가 무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이용하는 고형화를 유기성 고형화, 무기물을 이용하는 고형화를 무기성 고형화라는 거죠. 그러면 유기물과 무기물을 이용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기물은 분해가 돼요. 유기물 고화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반면에 무기성 고형화는 분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기성 고형화와 무기성 고형화를 비교하는 설명은 나오겠지만 주로 고화제는 무기성 고화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무기성 고화제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유기성 고형화 방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밀성이 상당히 커요. 자, 수밀성이 상당히 크고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밀성이 크고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하고 자,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방사성 폐기물에. 그리고 최종 고화체의 최적 증가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하라를 시키게 되면 부피 자체가 늘어나는 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유기성 고화제와 무기성 고화제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유기성 고화제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처리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이라는 것은 일단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분해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해가 된다는 것은
햇볕에 상당히 약하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대해서 안정성이 약하다. 다시 말해서 쉽게 분해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상업화된 처리법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빈약하다. 그리고 고도 기술이 필요하면 촉매 등의 유해 물질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지금 별표를 쳐놓았던 내용들 위주로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고 1번에서 7번까지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만큼 유기성 고형화와 무기성 고형화가 출제됐을 때는 유기성과 무기성의 과제 자체를 비교를 해서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시 33번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적 고형화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무기적 고형화 기술과 비교를 한 문제입니다. 자, 갑은 수밀성이 크면서 처리 비용이 고가다. 아무래도 유기성 고화제보다는 무기성 고화제가 저렴하니까 유기성 고화제는 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수밀성은 크고. 자, 그리고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대해서 어때요? 강한 게 아니고 약하죠. 왜? 유기물은 분해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미생물이 분해가 되고 자외선에 약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적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리고 최종 고화체의 체적 증가가 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화를 시켰을 때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인데 그 부피 증가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유기성을 배웠으니까 무기성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기성 고형화 방법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무기성 고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석회 그리고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석회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주위에 많죠.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처리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지속돼요. 왜 그러냐면 유기성 고화제 같은 경우에서는 자외선에 약하고 빛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반면에 여러분들 가정에 콘크리트 외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우리가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아파트 외벽이 이렇게 분해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그 구조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들 때는 유기성을 쓰면 안 되겠죠. 무기성을 사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화재료 구입이 상당히 쉬워요. 왜? 많으니까. 그리고 재료도 무독성입니다. 그리고 상온 상압에서 처리가 용이하죠. 상온이라는 것은 보통 15에서 25도씨. 그죠? 자, 그리고 수용성이 작고 수밀성이 양호합니다. 수밀성은 다 양호하죠. 그래서 수용성이 작다는 것은 뭐냐면 무기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야지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용성이 작고 수밀성이 양호하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수용성이 크다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건물을 지어놨는데 비가 자주 오죠. 비가 자주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아파트라는 구조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답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양한 산업 폐기물에 적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산업 폐기물. 그리고 고형화 재료에 따라서 고화체의 체적 증가가 마찬가지 다양하겠죠. 뭐 석회를 사용하든 시멘트를 사용하든 우리가 고형화를 시키게 되면 부피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고형화를 시켰기 때문에, 고체화를 했기 때문에. 고형화라는 것은 고체화를 했다는 소리야. 덩이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덩이로 만들어지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로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부피는 늘어나되 일정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적 증가가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34번. 유기적 고형화법과 비교한 무기적 고형화법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무기적 고형화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번에 다양한 산업 폐기물의 적용이 가능하다. 맞나요? 맞습니다. 나번에 비용이 저렴하다.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멘트나 석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하게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 흔한 거죠. 다번에 상압 및 상온에서 처리가 용이하다. 다번에 수용성이 크다. 수용성이 크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재료의 독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용성이 크다는 것만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고형화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자, 고형화, 고화처리법의 종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시멘트와 석고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시멘트 기초법이에요. 그럼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시멘트 기초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리고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은 어떤 고화 처리에 대한 설명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멘트라는 거죠. 시멘트. 자, 장점해 보시면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멘트라는 게 무기성 고화제잖아요. 그래서 무기성 고화제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벌써 앞에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했어요.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B번입니다. 폐기물을 건조 또는 탈수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가 여러분들 오답으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지금 교재에는 건조나 탈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탈수나 건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석회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고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자체에 수분이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시멘트나 석고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건조나 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폐기물의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자,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자, 이 내용도 기억을 하세요. 시멘트 기초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거. 자, 그리고 시멘트 기초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는 고농도의 중금속 폐기물에 적합해요. 그래서 고농도의 중금속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다시 말해서 고화 처리했을 때는 시멘트 기초법을 이용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성분은 뭐가 되느냐면 CaO와 SiO2예요. CaO라는 것은 산화칼슘이죠. 그리고 SiO2라는 것은 이산화규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 성분은 CaO와 SiO2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장치 이용이 쉽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아요. 시멘트를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렴해요. 그래서 많이 존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pH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자, pH가 낮은 경우에서는 폐기물 성분, 그래서 고화를 시키려고 하면 폐기물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성분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용출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pH가 낮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성분이 용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화된 시료의 표면적 나누기 부피의 비를 감소시키거나 투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투수성이라는 것은 물이 빠져나가는 성질이죠. 그래서 고화가 됐다고 하면 투수성이 낮아야지 중요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가면 용출이 되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시멘트 고용화 중에서 시멘트 기초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가번 시멘트 포졸란 반응과 처리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시멘트 기초법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죠? 나번에 사용되는 시멘트 양을 조절해서 폐기물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폐기물의 건조나 탈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멘트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시멘트는 어차피 수분을 이용해서 반죽을 한 상태에서 고형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료가 풍부하고 값이 싸다. 맞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몇 번이 될까요? 가번.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어요. 풀이해 보시면 석회 기초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멘트와 포졸란 반응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석회 기초법에 대한 설명. 자, 지금 우리가 시멘트 기초법 같은 경우에서 사용되는 시멘트가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성분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량에 따라서 60에서 65% 정도가 석회, 산화칼슘이에요. CaO가 산화칼슘, 석회입니다. 그리고 22% 정도가 규산, SiO2니까 이산화규소를 규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3%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성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석회와 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O와 SiO2가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성분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6번에 보시면 고형화 처리 중에서 시멘트 기초법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성상의 주 성분은, 자,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성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석회, CaO, 그리고 이산화규소, SiO2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석회 기초법입니다. 자, 석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폐기물을 우리가 고형화시켰을 때 건조나 탈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장점에 보면 석회나 시멘트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석회의 가격이 싸고 널리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싸고 풍부하죠.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 포졸란 화학 반응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석회와 포졸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 석회 기초법입니다. 그리고 공정 운전이 간단하고 용이하고 두 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핵심은 두 가지의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단점으로 보면, 자, pH가 낮을 경우 폐기물 성분의 용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멘트 기초법도 마찬가지고 석회 기초법도 마찬가지고 pH가 낮은 경우에서는 용출이 된다. 그래서 폐기물 성분이 용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석회 기초법과 시멘트 기초법의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처분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그 말은 뭐냐면 고형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적 증가가 되고 최적 증가가 되니까 최종 처분해야 되는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 37번을 보겠습니다. 고화 처리 방법이 석회기초법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pH가 낮을 때 폐기물 성분의 용출 가능성이 증가. 그래서 기초법이라고 들어가는 곳에서는 pH가 낮으면 용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오답으로 출제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어떻게? pH가 높을 때 이렇게 낮을 때로 높을 때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기초법과 석회 기초법에서는 pH가 낮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탈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석회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탈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석회 가격이 싸고 널리 이용되죠. 그래서 시멘트나 석회는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죠. 그리고 두 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만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중요한 이론에서 핵심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다시피 예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정립하고 예시 문제를 풀어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의 유형과 앞으로 출제할 수 있는 유형 자체를 이 예시 문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출 수 있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강조하는 부분들을 특히 숙지를 하시게 되면 완벽한 수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냐 하면 자가 시멘트법입니다. 자, 자가 시멘트법에서 첫 번째 장점이 있어요. 자, 먼저 A번 혼합률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혼합률을 우리가 MR이라고 해. MR. 그래서 낮다. 왜 혼합률이 낮은 게 장점이냐? 우리가 혼합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폐기물을 고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고화제라는 게 나와야 돼. 그 고화제가 첨가제거든요. 따라서 첨가제라는 고화제의 질량에서 우리가 고화시키고자 하는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줘요. 그러면 지금 첨가제의 질량에서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줬을 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첨가제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혼합률의 MR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고화제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안 좋은 거죠. 따라서 첨가제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는 폐기물에 비해서 첨가제를 적게, 다시 말해서 고화제를 적게 사용한다고 해도 고화가 된다는 뜻이니까 장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가시멘트법은 혼합률이 낮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B번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중금속 물질을 처리를 하죠. 자, 여기서 자가시멘트법에서도 중금속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탈수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시멘트나 석회에서는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탈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탈수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시멘트 기초법이나 석회 기초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을 자가시멘트법에서 처리해요. 그래서 D번 문구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뭐냐면 황화물이에요. 황화물. 황이 들어가는 황. 그리고 탈황에서 황. 그래서 이 황이 들어가는 물질. 우리가 태웠을 때 슬러지, 재 같은 걸 슬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슬러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황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슬러지를 고형화를 시켰을 때는 자가시멘트법만 이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황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 그래서 황에 관계되는 우리가 슬러지는 무조건 자가시멘트법을 이용해서 고형화 처리를 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폐기물이 스스로 고형화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폐기물이 스스로 고형화가 돼요. 그럼 스스로 고형화가 돼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자가시멘트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보조적인 에너지. 보조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우리가 자가시멘트법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치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게 자가시멘트법의 단점이 됩니다. 자가시멘트법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황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슬러지의 고화 처리에서는 자가시멘트법을 쓴다는 거. 자, 문제 38번. 폐기물 고형화 방법 중에서 배기가스를 탈황시킬 때 발생되는 슬러지의 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 탈황을 시키는 거, 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황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고화 처리를 하죠? 그렇죠. 자가시멘트법을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도 계속해서 자가시멘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멘트 고형화 중에서 자가시멘트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값은 혼합률이 높고 중금속 저지에 효과적이다. 혼합률을 M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첨가제의 질량에서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럼 자가시멘트 같은 경우에서는 첨가제를 적게 사용하고도 폐기물에 비해서 첨가제를 적게 사용하도 고화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MR이라는 혼합률이 높다, 낮다, 낮다. 자, 그리고 중금속 처리가 용이하죠. 그리고 탈수 등의 전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탈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멘트나 석고는 반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장치비가 크다는 것은 장치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연소 가스에서 탈황 시 황을 처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고화 처리하는데 가장 용이하다. 그래서 특히 라번 문구를 이용해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특히 자가시멘트법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우리가 처리 방법에 비해서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고화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막 형성법입니다. 피막 형성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표면에 막을 형성을 시키는 것을 피막 형성법이라고 해요. 장점에 보면 낮은 혼합률을 가지게 됩니다. 낮은 혼합률,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침출성이 낮죠. 우리가 피막을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침출성, 다시 말해서 폐기물의 성분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단점에 보면 에너지 소요가 크다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피막 자체가 가연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지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지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지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물통 같은 플라스틱 제품 있죠.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전부 다 수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 제품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막 형성을 시켰을 때 수지라는 성분을 이용을 하는데 이 수지라는 성분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되죠. 그래서 피막 형성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시멘트나 석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격이 많이 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수지라는 성분들이 전부 다 가연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방법이 피막 형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자, 문제 40번.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피막 형성법의 장점으로 알맞은 것은? 자, 화재의 위험성이 어때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혼합률이 어때요? 혼합률이 낮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요가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침출성이 어때요? 침출성이 낮아요. 왜? 폐기물 자체의 고화 처리를 했을 때 폐기물 전체에 피막을 형성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출성은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자,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이에요. 그래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중에서 열가소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가소성 성분을 가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거죠? 고화를 시키는 거죠. 자, 용출 손실률은 시멘트 기초법에 비해서 매우 낮다. 그래서 용출 손실률. 그래서 시멘트 기초법에 비해서는 용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매트릭스 물질은 수용액의 침투의 저항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고화 처리된 폐기물 성분을 나중에 회수해서 재활용이 쌓는 게 장점이고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M1이라는 혼합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부분은 작은데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상당히 크죠. 그만큼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물질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높은 온도에서 분해된다는 것은 플라스틱도 같이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플라스틱은 가연성 물질이죠.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이 크고 폐기물을 건조시켜야 돼요. 건조를 시키지 않으면 고화 처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화 처리법 중에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의 용출 손실률이 시멘트 기초법에 비해서 높다, 낮다. 어때요? 낮아요. 그죠? 자, 고온 분해되는 물질에는 사용할 수 없고 혼합률이 비교적 높고 고화 처리된 폐기물 성분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6번에 보면 유리화법이에요. 자, 유리화법이라는 게 뭘까요? 유리화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분 자체를 분해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A번에 보시면 첨가제의 비용이 비교적 싸고 2차 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집약적이고 특수장치와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다. 자, 문제 42번. 폐기물 처리 고형화 방법 중에서 유리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에너지 집약적이다. 그리고 특수장치와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고 첨가제의 비용이 비교적 싸다. 그리고 2차 오염 물질의 발생이 어때요? 2차 오염 물질의 발생이 적다 돼 있죠. 따라서 많다 돼 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고화 처리 후에 적정 처리 여부를 시험 조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시험과 화학적 시험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분류해야 됩니다. 자, 물리적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투수율, 압축 강도, 내구성 시험을 하고 반면에 화학적 시험은 용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 시험은 세 가지고 화학적 시험은 두 가지니까 화학적 시험이라는 용출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43번 지정 폐기물을 고화 처리한 후에 적정 처리 여부를 시험 조사하는 항목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물리적, 화학적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없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독성 시험, 투수율, 그리고 압축 강도, 그리고 용출 시험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독성 시험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화 처리에서 봤던 MR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의 부피 변화율 공식이 있는데 부피 변화율을 VCF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부피 변화율이라는 것은 1 플러스 MR, MR이라는 것은 혼합률이죠. 자,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첨가제의 질량에서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준 값입니다. 곱하기 로1 나누기 로2. 자, 여기서 로우라는 것은 밀도를 뜻해요. 1이라는 것은 고화 처리 전의 밀도, 로2라는 것은 고화 처리 후의 밀도. 그래서 1 플러스 mr 곱하기 고화 처리 전의 밀도에서 고화 처리 후의 밀도를 나눠준 값이죠. 따라서 계산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mr 혼합률만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mr이라는 혼합률은 우리가 고화 처리 방법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첨가제의 질량에서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준 값. 그래서 mr이 작으면 장점이 되는 거고 mr이 크면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단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고화 처리 시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 혼합률은 고화제 첨가량과 폐기물 양의 중량비로 정의된다. 고화 처리 전 폐기물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고화 처리 후의 폐기물의 밀도가 1.3g/cm의 삼성이라면 혼합률이 0.755일 때 고화 처리된 폐기물의 부피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mr이라는 게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0.75로 주어졌어요. 곱하기 고화 처리 전의 밀도, 고화 처리 전의 밀도가 1.0g/cm의 삼성, 고화 처리 후의 밀도 1.3g/cm의 삼성.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35라는 VCR, 다시 말해서 부피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부피 변화율을 계산하는 식도 자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고화 처리에서는 mr이라는 혼합률에 관계되는 문구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